자, 부동산 가격이 각종 규제, 뭐 역대급 규제라고 하는 그런 규제들, 뭐 파리 대책, 9.13 대책 이런 대책들이 나와도 안 꺾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래서 참 그런 것들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부동산의 핵심은요, 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 뭐 누구나 다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상당히 참 이것을 실전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역대급 대책에도 서울시장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규제가 강한 곳, 꺾이는 끼는 고사하고요. 오히려 규제가 강한 곳들은 더 많이 올랐고요. 파리대책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없는 곳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뭔가 가격이 오를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규제가 없는 지역은 본래 잘 안 오르는 지역이니까 규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들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규제 지역이 지금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풍선 효과로 그 비규제 지역이 뜬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 오히려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더 많이 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규제를 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은 규제를 안 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 집값 전망 잇따라 꺾는 이유, 집값 전망을 잇따라 꺾는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되니까 계속 오른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이런 전망을 약세로 바꿨다. 그 이유는 뭐 9.13 대책 영향, 세금 대출 규제 정교해졌다. 아주 정교해졌답니다. 그래서 실수요만으로는 강세 힘들어 장기적 관점 필요하다. 한마디로 전부 다 올해 시장이 꺾이는 쪽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베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9.13 대책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임대등록 혜택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당연히 모를 수 없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안 맞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규제 효과, 시장이 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상승 추세냐 아니면은 이 하강 추세냐 이런 추세가 중요한데요. 이런 규제 대책들만 보고 일반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규제가 많이 나오면은 떨어질 것이다. 규제가 없고 호재가 많이 나오면은 부양책이 나오면 또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서울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물론 전문가들 예상 맞지도 않지만요. 저만 빼고 전문가들 예상이 전부 안 맞는 건 아니고 맞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서울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이 수요가 많은 곳인데 공급이 없으면은 결국 가격은 오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대책을 내놓잖아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 그 대책의 영향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대책을 내놨는데 가격이 또 대책을 내놔도 안 오르는 지역이 있고 해요. 그 영향이 그 약발이 받는 지역, 그 강한 규제 대책을 내놔도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점점 이 시장은 이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가 점점 진행이 커지고 있다. 크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별화가.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극도로 억제하게 되면은 그건 뭐 결국에는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단지 언제 오르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은 뭐 기존 집값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이건 모든 뭐 집의 문제, 이 주택의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경제의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9.13 대책 이후로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반등을 막 시작하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발표해서 시장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늘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들었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인데 이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반작용,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과거의 우리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 통제로 분양가 낮은 이 주택,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전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경제학 교과서에는요, 신규 주택 숫자가 전체 새롭게 등장하는 주택 숫자가 전체 주택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새집 가격, 새로 등장하는 가격이 기존 주택들의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정설입니다. 1971년 이후, 77년 이후 20여 년간 분양가 규제가 실시됐지만 신규 분양받은 사람들은 로또가 됐을 뿐이지 기존 주택 가격,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주택 가격 등락을 막지 못했다.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죠. 제가 얘기 드렸던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첨되면 로또니까 이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가점이 높은 사람들 소수만 당첨이 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들은 이익이 극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겠죠. 그래서 공급 물량은 감소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롭게 주택 이 청약을 받으면 로또니까 집을 안 사고 전세를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부족하고 주택 공급 몇 년 지나면 크게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도 부족하니까 이게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경제로 봤을 때는 악순환 구조죠.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빤한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10월 시행 예정이 했던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조금 반대 여론이 있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이런 얘기했죠. 가장 좋은 시기,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한마디로 정부 결정으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조금 시행이 10월 달에 하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막 세계 경제도 뭔가 좀 안 좋은 데다가 특히 또 일본과의 또 그 어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의 대응 방법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내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시절이 오더라도 뭐 이익을 못 내는 분들은 못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규제 대책, 부양책의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추세대로 진행한다.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이런 추세가 어떤 시장을 흐름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를 결정하는 힘은 유동성, 돈입니다. 유동성이 넘치면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요. 유동성이 감소하면은 하강 추세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금리 인하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낸다.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돈의 가치 떨어진다. 그러면은 실물 자산 보유하게끔 사람들이 실물 자산 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렇게 되니까 금이나 부동산, 그다음 골동품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른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유동성이 커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이 됐지만 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규제가 강한 곳으로 가십시오. 지금 규제가 없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요가 있는 곳,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닌 남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는 곳이라는 것은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그 지역의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교통망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는 이런 호재들이 생기는 곳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정책에 생기는 곳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뭐냐 지금 가장 먼저 진행할 것이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물론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새 집에 대한 앞으로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새 집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자기 자신의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를 공부하라. 예. 네덜란드 철학자죠. 스피노자의 얘기입니다. 과거를 공부하라. 과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승과 하락 속에 우리가 어떤 투자의 길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어떤 패턴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게 제가 늘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